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의 세계적인 속임. 2. 한국 최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TV용 대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동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두 회사 모두 TV 패널 수익이 곤두박질치자 돌파구이자 새 판로로 OLED TV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양측의 협상은 패널 납품과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 분기 연속 적자인 LG디스플레이는 TV 판매 세계 1위인 삼성전자 공급망에 들어가야 내년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OLED 공급과 요구를 LG디스플레이가 대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으로 협상 주도권이 삼성전자로 넘어간 셈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가운데 끼어 삼성과 LG의 협공으로 피를 보게 된 상황인데요.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OLED 패널 공급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벌여왔으나 패널 공급가를 정하는 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OLED 패널 가격은 액정표 시장치 LCD 패널의 수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제조 원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였는데요. TV 1대를 판매했을 때의 수익 역시 LCD에 비해 OLED가 낮은데요. 이런 이유로 TV 제조사는 최대한 싼 가격의 패널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패널 공급사는 수익 보전을 위한 가격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협상 과정에서 H전자 OLED 공급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LG디스플레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TV 판매 1위라는 위상을 10분 살린 것이었습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형 OLED 개발에 막대한 투자액을 쏟아부은 LG디스플레이로서는 삼성 측 요구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삼성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H전자 등 기존 고객사와의 협상에서도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협상은 결렬됐으나 두 회사는 OLED 동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군 확장을 노리는 삼성전자는 차세대 TV로 점찍은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TV 전환이 더디고 미니 LED는 LCD TV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퀀텀 닷 OLED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량이 넉넉하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지난 9월 QD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고 찾으면 라인업을 보강할 수 있다라며 LG와의 협상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년 OLED TV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시장 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OLED 판매 경쟁력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QD-OLED 패널 공급량은 올해 130만 대 수준에서 수율 양품 비율 개선으로 내년 200만에서 24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가운데 TV 패널은 140만에서 160만 대, 모니터 패널은 60만에서 80만 대로 예상되며 생산 수율은 85%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다만 TV 패널은 소니 등에도 납품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패널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LG디스플레이와의 협상 재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000만 대 대형 OLED 패널 출하를 노리던 LG디스플레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로 패널 출하량이 830만 대까지 급감했는데요. 옴디아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출하량은 기존의 1000만 대보다 적은 830만 대로 예상됐으나 현재로는 830만 대도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밝혔는데요. 차세대 TV 판넬로 OLED를 밀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수요 둔화로 수익도 크게 줄었으며 LG디스플레이는 올해 2분기 4,883억 원의 손실을 보인 데 이어 3분기에도 7,59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대형 OLED 패널 가동률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는데요. LG디스플레이 측은 당분간 대형 OLED 패널 가동 조정은 TV의 경우 실수요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차별화 영역 사업도 강화하면서 사업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옴디아는 LG디스플레이가
내년 삼성전자 공급망에 포함될 경우 연간 출하량이 900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출하량은 올해보다 적은 75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업계는 협상 주도권이 삼성전자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OLED TV 제품 확대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지만 시장 상황을 보며 속도 조절이 가능한요. 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TV용 OLED 패널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기 위해 삼성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이유였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전략은 회사 생존에 있어 중요하다라며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TV 판매량, 매출 모두 1위인 삼성전자 공급망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에 더해 그동안 생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8K 해상도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 양산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중국 TV 기업과 프리미엄 시장에서 격차를 벌리기 위해 대형 OLED TV 판매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중소형, 대형 OLED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는데요.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사 HB 솔루션으로부터 CF 컬러 필터 잉크젯 장비를 납품받아 생산 라인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세메스의 잉크젯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장비가 4K OLED 해상도까지만 구현할 수 있어 8K OLED 패널 양산에는 제약이 있었는데요.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가장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증착 공정인데요. 이 증착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OLED TV 패널 제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잉크젯 공정을 도입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잉크젯 기술은 유무기물을 특정 위치에 필요한 양만큼 인쇄하듯 도포할 수 있는 기술로 증착,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OLED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유기재료를 사용하는데 잉크젯 공정을 사용할 경우 유기재료 사용량을 30분의1까지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이 기술은 중국 OLED 패널 제조사들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이기도 해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OLED 기술에서 격차를 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점점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TV 시장에서 8K OLED TV는 이익률이 높은 프리미엄 부문에서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승부처이기도 한데요. 기존 액정표 시장치 TV 시장은 중국 기업의 물량 공세로 점점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캠퍼스의 Q1 라인에 8K OLED 패널용 장비 일대가 이는 기존 잉크젯 장비 가격의 약 5배에 달하는 고부가 가치 장비다라며 해당 장비를 활용한 공정이 안정화될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는 단계적으로 대형 OLED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 기업이 여전히 8K 해상도의 OLED TV 원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전자업계는 중국 BOE, CSOT 등이 대형 OLED 패널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며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이는 잉크젯 기술의 한계가 작용한 탓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가 TV 업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TV를 4천만 대 이상 바로 출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외신 및 가전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삼성 디스플레이 QD-OLED TV 패널 물량 소화는 최대 150만 대로 예상된다며 업계에선 삼성전자 TV 사업부에 연간 TV 출하량 4천만 대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년 액정표 시장치 TV는 3,900만여 대, 유기발광 다이오드 0m ED TV는 최대 150만 대까지 출하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제쳐버리고 올해 3분기 매출
9조 3,900억 원, 영업이익 1조 9,8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32.9% 증가했고, 특히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LCD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LCD 패널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실적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애플 등 고객사가 출시한 신제품 내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를 OLED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최근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에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장착된 물량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급형인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도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중국이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방산무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새 군사 무기 분야에서 유독 죽창 무기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창 무기는 간단히 말해 한마디로 나도 한방, 너도 한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방산업계의 초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서 대전용 죽창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해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함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해군이 필사의 각오로 전투를 펼친다면 상대 역시 전멸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궁극의 무기를 개발한 것인데요. 이 궁극의 무기의 이름은 바로 초음속 대함미사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과 확연한 차이점으로 기존 단점을 최대한 보완했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해상전력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던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날선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까지도 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을 겨우 넘는 아음속 미사일과 달리 최소 음속의 2배에서 최대 음속의 5배 사이를 오가는 막강한 무기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은 거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버금가는 음속의 5배 정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는 최신형 요격미사일과 탐지 레이더를 모두 장착한 군함들도 방어해내기 어려운 속도인데요. 이에 따라 주변국들 역시 새로운 이지스함과 요격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며 다급히 한국의 초음속 무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한껏 깎아내리기 바빴던 중국과 일본에선 갑자기 한국이 자신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속도로 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깜짝 발표를 전하자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군사력이 한국보다 강한 나라들도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그토록 빨리 다른 나라들보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니 오래전부터 자주국방만을 염원해 오던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차근차근 쌓아놓았던 성과들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변국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비대칭 전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불안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이 죽창이라는 단어만큼 국제정치의 핵심 요소인 공포의 균형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공포의 균형이라 함은 만약 전쟁이 발생할 시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 반드시 상호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최악의 확전이 억지된다는 국제정치 용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핵무기인데요. 실제로 NPT 핵확산 방지 조약하 인정하는 핵보유국들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각기 적게는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조차 한 대륙을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수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앞다퉈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이유는 결국 설령 적국의 핵공격에 자국이 괴멸적 타격을 입더라도 먼저 핵공격을 가한 국가 정도는 확실히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상호합중파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호 공멸이 가능한 나라들끼리는 절대로 서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또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의 핵이 개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합의를 한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들 열강들의 이기적인 통제와 억압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핵과 같은 완전 무결한 공포의 균형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 오랜 우방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까지도 걸핏하면 한국을 무시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핵 한두 방이면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이니 아무리 육군 전력이 강화되고 수천 발의 포가 강화되어 봤자 핵을 보유한 자신들보다는 몇 수 아래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국과의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독침 무기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현무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인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결연한 의지를 알 수 있었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되기 바쁘게 대한민국 국방부는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SLBM과 ICBM에 준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해내며 새로운 미사일을 연달아 발표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지침 해제와 같이 향후 한미원자력 협정이 사라질 날을 대비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육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더 정밀하고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국가의 생존 사활을 걸었다는 의미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우리나라의 국방력 증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잘 메워지지 않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사용하는 대한미사일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미사일에는 사거리에 따른 분류, 유도 방식에 따른 분류, 탄두의 종류에 따른 분류,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 등 다양한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중 함대함 미사일 SSM과 함대공 미사일 3은 발사 플랫폼에 따라 미사일을 분류한 것으로 해전에서 군함이 사용하는 미사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훨씬 제작하기 어렵고 다루기도 까다롭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전장인 바다에서 무기를 유도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클러터 때문이었습니다. 클러터는 레이더에서 지면, 해면, 빗방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반사파에 의해 나타나는 반사 장애들을 통칭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이지 않아야 할 물체가 보이는 신기루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쉼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실제 물체와 클러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요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해면에 가깝게 붙은 반잠 수정, 고속정 등의 소형 물체나 바다를 훑듯이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을 갖춘 미사일을 클러터와 명확히 구분해 요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실제로 발사 후 상승하던 미사일의 고도를 억지로 낮춰 파도치는 해면을 낮게 비행하는 시스키밍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용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극히 소수의 군사강국들 뿐이었는데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임이사 5개국이나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은 인도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이런 고착화된 세계 군사 열강들의 질서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상당히 예전부터 함대함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70년대 북한 해군에 대응하고자 액조세, 하푼 미사일을 전격 도입해 대함 미사일의 실제 유용성을 깨달았고 이후 본격적으로 1981년 해룡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해냈죠. 당시 참수리 고속정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소형 미사일로 개발돼 실전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무가 끼면 유도 성능이 대폭 하락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라는 혹평을 듣기도 했죠. 결국 이 때문에 시제품만 만들고 개발을 포기해야만 했었는데요. 지난 10수년간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무기 개발의 역량이 대폭 늘어나자 우리 군은 본격적으로 국산 함대함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93년 군이 소요제기에 1996년 탐색 개발을 시작했고 이후 1999년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이뤄져 2003년 마침내 한국형 함대함 미사일 해섬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최초 소요제기 이후 개발 성공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린 장기 프로젝트였지만 사거리 180km에 최대 8번변침이 가능해 적을 기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해면에 바짝 붙어 날아가는 시스키밍 공격은 물론
공격 직전 수직으로 상승해 적에게 내려꽂는 팝업 기동까지 가능한 엄청난 성능을 뽐내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 덕분에 콜롬비아에 수출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자 만족이란 것을 모르는 우리 기술진들은 더 큰 욕심을 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해전의 판세를 단박에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우리 군은 독자 개발한 SLBM 성공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여러 독침무기의 개발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이 처음으로 공개돼 국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것 아닌가 하는 수많은 주요 외신들의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죠. 심지어 한정통한 소식통에선 결과적으로 한국이 개발해낸 마하 5짜리 미사일 한 방으로 탄두의 폭발력을 차치하더라도 마하 5에 육박하는 엄청난 운동에너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시속 6,000km로 날아드는 1.5톤의 쇳덩이를 맞고 건재한 함선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구축함보다 더 대형함인 강습상륙함이나 항모 같은 초대형함도 이 미사일 단 한 방으로 전투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항모나 초계함을 사이좋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궁극의 죽창무기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까지 엄청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재원을 분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에서 최대 550km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중국 상하이 일대의 중국 해군이나 큐슈 사세보에 주둔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력 함대를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현재 주변국들이 이토록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국내 최초의 함대 미사일인 혜성의 사거리가 180km이며 이 혜성의 펜블레이드를 개량해 2025년 정격 배치한 혜성 개량형의 사거리가 250k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기존 혜성 미사일 대비 최소 3배 이상 빠르면서 동시에 3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요격체계는 이지스-3이나 그에 준하는 대형 군함에만 장비되어 있는 데다 그마저도 요격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라서 군사 강국들마저도 다수를 보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때문에 만약 우리 해군이 향후 주력 미사일 체계를 초음속 미사일로 전면 대체하게 된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상전력을 무시해왔던 일본 해상자위대나 최근 동북아의 깡패를 자처하며 서해까지 은근슬쩍 진출해 한국을 압박해 나가고 있는 중국 해군까지 우리 해군에 덤빌 일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